안녕하십니까. 2024년 경영정보론 기출문제. 이번 시간에는 2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2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개발 과정이에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개발하는 과정 단계 물어봤는데,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그 데이터베이스 개발 과정 중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는 그 현실 세계 관점에서 그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갖다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간의 관계를 갖다가 객체관계 모델을 사용하여 표시한다고 그랬죠.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뭡니까?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 모델링 해가지고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용자 요구 분석, 그 사용자 요구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지켜져야 될 가장 그 제약 조건들 있죠. 이걸 기술하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객체관계 모델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적 모델링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 문제, 기업의 전사적 전략과 그리고 기획 부분이에요. 전사적입니다. 전사적인 전략과 기획 부분에서 빅데이터의 그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최근에 아주 대규모 데이터를 갖다 빅데이터라고 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과거와는 달리 아주 규모가 엄청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의 특징을 얘기를 할 때 3V라고 하는 개념으로 요약하죠. 3V 해가지고 규모가 대단하다는 거, 볼륨이 있고 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벨로시티. 그 벨로시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다양해요. 빅데이터라고 할 때는 과거에 있던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다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라이어티하다는 거죠. 볼륨, 그리고 벨로시티, 그리고 버라이어티 해가지고 이것들이 바로 빅데이터의 특징이다 해갖고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장단점이에요. 그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갖다 기초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진다?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져요? 아니죠. 다양한 리스크가 있는데 그만큼 데이터가 엄청난 규모고 다양한 데이터를 갖다 활용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매우 쉬워진다고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매우 용이해진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근데 빅데이터를 갖다 활용하려면 그 활용을 위한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은 적지 않다는 거 당연하죠. 활용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을 하고 해야 되니까 시스템 구축하려면 당연히 비용 많이 들죠. 적지 않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다양한 데이터가 버라이어티한 다양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 분야와의 결합을 통한 그 새로운 가치 창출도 가능하다는 거 맞죠?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와 시장 흐름에 적합한 유연하고 빠른 미래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그 큰 장점이자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그 중요한 구성 요소의 하나죠.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장단점 이렇게 해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더 용이해지죠, 당연히. 그래서 1번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23번 보시겠습니다. 경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보 시스템의 정보 지원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가장 초보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정보 지원 단계 해가지고 이걸 하버트 사이먼이 제시한 겁니다. 하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원래 경제학자에 많이 분류를 하는데 경제학자지만 경영학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런 가정이었는데 실제 인간 행동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소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만족을 추구한다는 모형을 제시한 학자가 바로 하버트 사이먼입니다. 그래서 사이먼이 그 정보 시스템의 정보 지원 단계를 갖다가 처음 제시한 겁니다. 그래갖고 네 단계로 구분했는데 제일 먼저가 뭐겠어요? 탐색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탐색이 될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탐색을 기초로 해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설계를 갖다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 실행이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지고 디귿 탐색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만 알아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귿으로 시작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실행인데 실행 니은 마지막에 나오는 니은도 하나밖에 없네요. 아주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잘 배열해 놨습니다.
딱 눈에 보이게.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다시 한번 탐색,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설계, 그리고 선택, 마지막으로 실행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순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에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DSS라고 하는 거죠. Decision Support System 해가지고 DSS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뭐냐는 겁니다. 자, 최고 경영층이에요. 자, 최고 경영층을 뭐라고 불러요? 중역이라고 하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해가지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갖다가 중역. 그래서 대개는 이제 과거에는 임원급들, 예컨대 최고 경영자 해가지고 사장과 그 다음에 뭐 이사까지 중역의 범주에 포함시켰죠. 그 중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 경영층에, 그러니까 최고 경영층이 하는 거니까 전략적이죠. 전략적 기획과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된 것이다. 답 나왔습니다. 이거 바로 중역 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중역을 엑스큐티브라고 그래요. 엑스큐티브 해가지고 EIS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EIS. 중역 정보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중역들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중역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릴다운 기법을 활용한다는 거. 우리 드릴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뭐 이렇게 제목만 쭉 나열한 다음에, 그래서 그 필요한 제목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표시가 돼 있죠. 그래갖고 좀 더 상세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려면 클릭하면 쫙 펼쳐져요. 쫙 펼쳐져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오죠. 딱 누르면 접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드릴다운, 드릴업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중역정보 시스템에서 흔히 쓰는 겁니다, 이게. 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목요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드릴다운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그 중역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EIS 해가지고 중역정보 시스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원래 여기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거래처리 시스템이 제일 먼저 나온 거죠. 그렇죠? TPS라고 하는 거래처리 시스템. 그리고 이걸 포함하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 커버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은 경영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MIS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능별로 정보 시스템을 나눌 때는 생산정보 시스템, 마케팅 정보 시스템 나눌 때 회계정보 시스템도 포함되죠. 기능별로 구분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분류 방법이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볼 때, 자, 경영정보 시스템은 아주 포괄적인 용어고, 그리고 나서 중역정보 시스템, 여기에 나오는 거죠. 다음에 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5번 문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 아닌 것이 뭐냐고 했는데, 뭐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인공지능 해가지고 우리가 AI라고 해가지고 AI. 자, 인공지능이 제 기능을 다 하려면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많이 언급되던 게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이제 많이 그 딥 러닝 개념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자,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그럼 뭐 다양한 지식을 갖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양한 지식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 뭐예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식을 갖다가 컴퓨터가 학습하게 해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들 다 입력하고 학습을 해요, 기계가. 옛날에 처음 했던 것처럼 알파고처럼 뭐예요? 그동안 있었던 기보, 바둑을 둔 유명한 그 대국에서 나왔던 유명한 그 기보가 있잖아요. 그걸 다 학습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학습시킨 다음에 뭐예요? 게임을 갖다 붙이니까 아주 그냥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딥러닝, 기계학습, 학습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에 네트워크 분석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 아닌 것은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자, 다음에 26번 문제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현실 세계를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고자 하는 차세대 미디어라고 했습니다. 차세대 미디어.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보다 훨씬 뛰어난 표현력과 현실감, 몰입도를 제공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도 답 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2D, 3D까지 봤죠. 3D까지 봤는데 요새 뭐 영화관 가면 바람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람도 나오고 뭐 냄새도 나오고. 이걸 만든 거죠. 이게 뭡니까? 4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멘전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가지고 기존의 디지털 미디어 영상에다가 움직임이라든가 하다못해 진동, 섬광, 냄새 같은 이런 걸 재현하는 거죠.
이런 걸 추가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이런 기술이 바로 4D 기술입니다. 기존에 그 3차원 3D 기술에다가 더 추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로 4D 기술이라고 하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최근에 많이 영화관에서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평상에 직접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영화관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도입한 데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4D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거, 요새 크게 많이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무형의 형태, 자,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사용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이런 컴퓨팅 서비스다. 가지고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이런 기술을 말합니다. 이게 뭐죠? 요새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다수의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IT 인프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거 이용하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하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 그래서 어지간한 뭐 기업들 보면은 서버가 없어요, 따로. 인터넷상의 서버 빌려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갖고, 어지간하면 뭐 그냥 사무실 가보면 지금은 뭐예요? 사무실 위에 모니터가 있으면 아래 컴퓨터가 있었잖아요. 지금 컴퓨터 없어요. 본체가 없이 그냥 회사 서버가 인터넷상에 있는 서버와 연결해가지고 뭐예요? 사무 처리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어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28번 문제입니다. 데이터 교환 방식 중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그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 패킷 교환이라고 할 때는 전송되는 데이터를 갖다가 일정한 크기 그리고 형식으로 형식의 패킷이 있죠. 일정한 크기와 형식의 패킷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패킷을 독립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패킷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1번에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네트워크 통신 용량이 있는데 네트워크 통신 용량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네트워크 통신 용량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2번 보시게 되면 데이터 패킷들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하여 같은 경로와 네트워크에 따라 전달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같은 경로와 네트워크를 따라 전달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크기와 형식의 패킷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갖고 각각의 패킷을 갖다가 독립적으로 전송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같은 경로, 같은 네트워크 따라 전달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으로 전송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갖다 패킷이라고 하는 작은 묶음으로 쪼개요. 쪼갠 다음에 여러 데이터 패킷으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전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패킷은 전송할 데이터와 함께 정확한 주소로 패킷을 갖다 인도하고 전송 오류까지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패킷에 담겨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전송할 데이터는 물론이고 정확한 주소로 패킷을 갖다 인도하고 전송 오류까지 검사할 수 있는 정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송할 데이터에다가 이런 정보까지 다 포함된 것이 패킷이에요. 가지고 같은 경로와 네트워크에 따라 전달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전달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잘못된 건데 다 아시죠? 이것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에 2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9번 보시게 되면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뭐냐고 했습니다. 자,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규약 얘기하는 거죠. 규약. 자, 네트워크에서 두 지점 간 데이터 전송을 관리하는 일단의 절차와 규칙의 집합을 갖다가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뭐예요? 다 아시죠? TCP/IP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TCP/IP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그 패킷 통신 방식의 인터넷 프로토콜이 IP고, 반면에 전송을 조절하는 프로토콜이 TCP란 말이에요. 가지고 두 가지가 결합돼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TCP/IP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컴퓨터 조금만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 TCP/IP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컴퓨터의 가장 하드웨어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데, 자, 모든 컴퓨팅 기기들이 고유한 IP 주소를 할당받는데 이 주소는 0에서부터 255 사이의 숫자 여러 개로 구성된다. 그래갖고 기억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변환하는 거죠. 문자로 변환한다 해가지고 나온 건데, 자, 변환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트랜스퍼라고 하죠. 변환하는 거, 이걸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갖다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도메인 네임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DNS라고 하는 거, 도메인 네임 시스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컴퓨팅 기기가 고유한 IP 주소를 할당받는다. 이 주소가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 변환하는 거죠. 문자로 변환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자, DNS입니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이것도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하나입니다. 컴퓨터 활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 다음에 31번 문제도 그냥 가벼운 내용입니다. 가벼운 내용인데 이거 요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모든 디바이스가 정보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적인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지능형 기술로, 자,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컴퓨터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 그래갖고 아주 꽤 길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나와 있는데 아시죠? 거기까지 해도 답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웹페이지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3.0의 기반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흔히 웹 3.0의 기반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시멘틱 웹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시멘틱 웹을 얘기합니다. 가지고 원래 시멘틱 웹 해가지고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한 그 네트워크 기술 중에 하나예요. 네트워크 기술의 하나 해가지고 자, 이제 현재 웹이 이제 현재 기존에 활용되던 웹이 그 새로운 의미의 웹으로 진화한 거예요. 의미의 웹으로 진화해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문장이라든가 문맥 속에 나와 있는 단어의 의미를 갖다가 구분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걸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 설명 쭉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컴퓨터 언어로 표현한 다음에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가지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거죠. 갖고 이거 시멘틱 웹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언급됐던 내용이에요. 또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경영정보 시스템 관련 여러 가지 그 자격 시험들 꽤 있는데 거기서도 을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멘틱 웹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용어다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번 문제는 RFI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RFID는 다 아시죠? 무선 주파수 식별이라고 합니다.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해가지고 무선 주파수 식별의 약자가 RFID입니다. RFID도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게 우리가 고속도로 통과할 때 하이패스 있잖아요. 거기서 이용되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뭐 새로 지은 도서관 가보니까 새로 지은 도서관이에요. 책도 새로 구입했고 이런 도서관인데 과거에는 책의 앞에 바코드가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바코드 새긴 걸 갖다 붙여놨는데 지금 바코드가 없어요. 대신 책갈피 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되어 있는 게 책갈피 사이에 꽂혀 있어갖고 이거 갖고 인식을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RFID 태그예요. 태그라고 해서 뭐 원반처럼 생기고 한 게 탭이 아니라 실처럼 만들어가지고 책가에 끼워놨어요. 그게 태그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책 10권을 빌려도 한 번에 인식을 해요. 그 굉장히 아주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게 RFID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먼저 1번, RFID 태그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하려면 RFID 판독기가 있어야 되는데 흔히 그 판독기를 뭐라고 불러요? 리더라고 하죠. 이거는 이 판독기를 갖다 리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바코드 시스템에서는 바코드를 갖다 읽는 걸 뭐라고 그래요? 스캐너라고 하잖아요. 빛을 쏴가지고 바코드를 갖다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 스캐너라고 하는데 여기서 RFID 판독기는 리더라고 합니다. 그 리더가 이제 바로 RFID 판독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태그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RFID 판독기가 필요하다는 거 맞고요. 다음에 2번, RFID 태그에 기록된 정보를 호스트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태그에 기록된 정보를 갖다가 뭐예요? 일단은 리더가 신호를 보내야, 리더가 신호를 갖다 보내야만 정보를 갖다가 발신해가지고 리더가 읽은 다음에 리더가 읽은 정보를 갖다가 호스트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읽지도 않았는데 여기 있는 정보를 갖다가 호스트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번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RFID 시스템은 기존에 사용하던 바코드 시스템을 갖다 좀 더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발전시킨 게 RFID 시스템 아니에요. 바코드 시스템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갖다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RFID 시스템을 갖다 도입한 건데 아직은 이거보다는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폭넓게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바코드 시스템에 비해서는 더 상세한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제품 정보.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RFID 태그는 특정 제품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원래 특정한 제품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RFID 태그에 입력되는 그 상품 정보가 전자상품 코드예요. EPC. 전자상품 코드라고 해서 EPC를 갖다 쓰는데 이 전자상품 코드에는 기존의 바코드와는 달리 전자상품 코드에는 일련 번호까지 있어요. 일련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똑같은 물건이 10개가 있어요. 똑같은 물건이 10개가 있다고 하면 바코드 시스템에서는 뭐예요? 똑같은 물건이 10개가 다 똑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EPC 코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물건이 1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10개의 시리얼 넘버가 다 달라요. 10개 시리얼 넘버가 다 다르니까는 뭐예요? 하나하나 다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특정 제품을. 그래서 특정한 제품을 갖다가 하나하나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거는 물론이고 제품의 위치, 제조 장소, 시점 등 부가적인 제품 정보까지 다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RFID가 기존의 바코드 시스템보다 뛰어난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말 상품의 위조나 변조 이런 것들 할 수 없죠. 하나하나 다 시리얼 넘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겁니다. 기록된 정보를 갖다가 호스트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항상 리더가 판독을 해야만 그 정보를 갖다가 컴퓨터에 보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2번 잘못됐습니다. 보시고. 다음에 3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유형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만나서 제품을 보여주고 서로 만나요. 서로 만나가지고 제품을 갖다 보여주고 검색한다. 그러고 나서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고 했는데 원래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굉장히 다양해요. 그 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게 꽤 많죠. 다양한데 그럼 여기에 관련된 것 중에서 여기 넷 중에 찾으면 되는 거죠. 일렉트로닉 소매자 서로 만나요. 서로 만나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보여주고 검색하며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당연히 시장 생성자도 아니고 이런 표현은 없어요. 뭐죠? 거래 중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거래 중개자. 가지고 이제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가지고 제품을 확인하고 가격까지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게 바로 거래 중개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 중개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통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래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그 대표적인 형태가 예컨대 이베이 같은 경매 사이트 있죠. 그 이베이 같은 경매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가지고 거래 중개자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하게 만드는 거니까 바로 중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 중개자 역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중개자 역할을 갖다가 다른 분류해서 쓰는 용어 보게 되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 대금을 갖다가 예치해요. 자, 구매자가 상품을 갖다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갖다가 클릭해서 구매한 다음에 대금까지 지불했단 말이에요. 대금까지 지불했어요. 카드로 지불했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든 간에. 그러면 그 지불한 대금이 판매자한테 곧바로 입금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에스크로 사업자가 있어요. 에스크로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일단 그 에스크로 사업자의 에스크로 계정에 들어갑니다.
계정에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물건을 받고 나서 물건에 이상이 없다는 걸 갖다가 사인을 보내면 그때서야 그 대금이 판매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자상거래에서의 그 거래 안전을 갖다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뭐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 안전도 포함돼요, 다. 소비자 안전뿐만 아니라 구매자 안전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게 바로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모든 상품 거래, 전자상거래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많이 활용이 돼요. 우리 부동산 거래에서도 지금 뭐 전세 사기니 뭐니 해가지고 부정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그래서 원래 부동산 거래에서도 에스크로 서비스가 제공됐던 것이고, 지금은 더더구나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자상거래에서 잘못된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자상거래 활용하려면 그 사업자가 에스크로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확인하고 그 사이트 맨 아래 보게 되면 에스크로 어디 가입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입돼 있어야만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일단 결제대금은 에스크로 사업자의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에스크로와 관련된 용어도 원래 그 법에서도 쓰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법률에서도. 그래서 법률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해가지고 거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가맹점인가 아닌가 하는 걸 조회한 다음에 거래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번 문제 보시면 최근에 가장 많이 하다못해 뉴스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내용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최근에 오픈 AI라고 하는 오픈 AI가 챗 GPT 서비스 제공해가지고 계속 진짜 엄청나게 활용하고 진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하잖아요. 아주 인공지능에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IT 관련 기사가 인공지능 관련된 기사들이에요. 여기서도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오픈 AI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인 챗 GPT를 갖다 개발했다. 근데 챗 GPT의 등장은 무슨 서비스의 대중화를 갖다 알리는 첫 시작이라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했는데, 자, 무슨 서비스예요, 이게? 제너러티브 AI 아니에요. 그래서 제너러티브 AI 해가지고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죠. 이렇습니다. 제너러티브 AI. 예, 대중화를 알리는 첫 시작이라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근데 기존에도 AI가 있었죠. 기존에 있던 AI 같은 것들은요. 근데 바둑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던 AI 같은 것들, 이런 거예요. 또 음성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번역도 해주는 AI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기존에 다 활용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AI 서비스를 뭐라고, 이런 건 이제 식별이라고 그래요. 디스크리미너티브 AI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건 식별 AI입니다. 식별 AI 서비스가 주를 이뤘지만 챗 GPT가 등장함으로써 이 같은 방식의 서비스가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오픈 AI 말고 다른 여러 군데서도 지금 AI 서비스 많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이것이 생성형 AI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건 기존에 이게 나오기 전에 있었던 것은 식별 AI라고 해서 디스크리미너티브 AI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제너러티브 AI가 되는 거죠. 이거 구분하시고 AI도 실제로 여러 가지로 많이 구분해요. 구분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I, 앞으로도 AI 계속 문제가 나올 거예요. 가장 최첨단의 내용 관련된 그런 문제니까 계속 나올 겁니다. 다들 관심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다음에 3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산업이 뭐냐고 그랬죠. 자, 디지털 비즈니스 산업인데, 자,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소비자 또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방하는 겁니다. 개방한 다음에 참여자의 기여로 기업 활동 능력이 향상이 되면 그 수익을 갖다가 참여자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거 갖다가. 요새, 군중, 크라우드를 갖다가 의미하는 군중. 소비자 또는 대중이라고 했는데 그 소비자 대중 또는 이거 갖다 크라우드 아니 이게? 크라우드. 군중.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갖다가 개방한다. 가지고 이제 참여자가 기여해가지고 기업 활동 능력이 향상됐다. 그럼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군중 더하기
아웃소싱이에요. 개방했단 말이에요. 일부를 개방했다. 개방한 게 바로 뭐예요? 아웃소싱이죠, 이게. 아웃소싱. 그래서 크라우드 아웃소싱 해가지고 크라우드 아웃소싱의 합성어로서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웹 2.0 시대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그래서 웹 2.0 시대를 맞아서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 서비스의 해결 방안 중 하나다 해갖고 나온 겁니다. 요걸 갖다가 처음 도입한 학자가 예전에 그 와이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와이어드라고 해서 그 정보통신 관련 잡지,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컴퓨터 관련 잡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보통신 관련 잡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입니다. 와이어드. 가지고 예전에 그 편집장이었던 또 롱테일 법칙도 거기서 나왔고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냥 IT 분야에서 그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했던 그런 잡지입니다. 그 잡지의 이제 편집장이 바로 제프 하우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 제프 하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그거 자체만 갖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최근에 나오는 그 새로운 용어들은 진짜 그냥 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내온 거 해가지고 교과서가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서 활용하고 또 내용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교과서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물론 예전 것들은 이제 시간 지나고 나면 곧 교과서에 다 실리죠. 그렇지만 워낙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교과서가 다 자주 개정판을 낸다고 하더라도 커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도 이미 나와 있는 정도는 그래도 꼭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입니다. 온라인 금융. 자, 온라인 금융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했습니다. 아니, 온라인 금융인데 이 러닝은 왜 나와요? 러닝은 뭐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 러닝. 그래서 온라인 학습이죠. 온라인 학습해가지고 시간, 공간 제약 없이 학습자가 또 자기 주도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학습할 수 있게 만든 게 온라인 아니에요.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게 만든 거고. 러닝인 거 다 누구든지 다 아는데 이것하고 온라인 금융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죠. 대신 뭐 인터넷 뱅킹이 핀테크, 이 핀이라는 핀이 바로 뭐예요? 파이낸스입니다. 파이낸스 더하기 테크놀로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핀테크라고 하는 것이고, 파이낸스가 바로 재무 아니에요. 사이버 증권 거래 다 온라인 금융에 이용이 되는 것이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러닝.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시고, 다음에 3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목적으로 기업 네트워크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나 핫스팟에 위치한다. 그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정상적인 이용자가 아닌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 막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의심스러운 네트워크 트래픽, 또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위험 요소의 접근 시도를 갖다가 방지하는 거예요. 접근 시도를 갖다 방지한다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갖다 침입 방지 시스템 해가지고 IDS라고 합니다. 침입을 막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원래 뭐 방화벽 이런 것들 쓰잖아요. 인터넷 보안 대책 해가지고 방화벽도 있고, 그 다음에 침입을 탐지하는 이런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활용되는데, 자, 그 중에 하나 바로 침입 방지 시스템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별 얘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용어 안에 의미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모르는 게 나와도 답이 쉽게 보이는 때가 많잖아요. 다음에 3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상거래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 전송 시 지켜져야 할 보안 요소예요. 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지켜져야 할 보안 요소 해가지고 늘 강조가 되는 게 있죠. 무결성 강조가 됩니다. 부인 방지 나오고, 기밀성 나오죠.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기밀성 나오고. 여기다 이제 추가해서 우리가 보실 내용이 또 있죠.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상호 인증이라는 게 있잖아. 또 상호 인증.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더해가지고 상호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네 가지가 가장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지켜야 할 보안 요소 해가지고 무결성. 정보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의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인 방지는 뭐예요?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 상실을 갖다가 부인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부인하지 못하게 이걸 방지하는 겁니다. 부인 방지. 기밀성, 제3자가 전달 내용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서 상호 인증 해가지고 4가지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보안 요소입니다. 자, 생체 인증은 이와 관련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다 전송할 때 지켜야 할 보안 요소와는 관련이 없어요. 생체 인증은. 자, 다음에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보 시스템의 일반 통제 유형이 뭐냐고 돼 있죠. 일반 통제 유형에 가지고 언급되어 있는데 그냥 가장 쉬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준비한 절차를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 저장 처리에 지속적으로 정확히 적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자, 컴퓨터 부서의 작업을 감독하는 겁니다. 컴퓨터 부서의 작업을 감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운영이죠. 오퍼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컴퓨터 운영이 있고 그 위에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장 낮은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컴퓨터 부서의 작업을 갖다 감독하는 이런 작업을 컴퓨터 운영 통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를 갖다 지키도록 컴퓨터 부서의 작업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통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통제 해가지고 컴퓨터 운영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시험 문제 우리가 40문제 봤는데 예전에 나왔던 내용들 그대로 거의 다 나오고 물론 이제 가장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4차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내용들 기존의 교과서에는 없던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물어보니까 좀 관심을 두고서 그런 것들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새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이거 신기하다만 할 게 아니라 좀 확인해 두시면 물론 그런 거 몰라도 충분히 점수가 커버할 수 있죠. 기존에 학습하신 내용 가지고 충분히 점수가 커버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 나오면 좀 관심 있게 더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봤고 마무리 정리 잘 하셔서 한 번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